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마음가짐이 그러나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지지율이 그 복잡한 현안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4주째 마지막까지만 하더라도 박빙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확실하게 넘어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TK 지역 그리고 60대, 70대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모아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뭘까? 사회조사 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보면은 이 여당의 내부 갈등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24.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대책 미흡이 21%, 그리고 대통령과 부처의 혼선, 전 정부 수사 논란, 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까지도 다 부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지역별로도 좀 하나 더 보고 이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보고 또 지역별로 봐도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지지층 또 지역이 돌아서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TK 지역에서 많이 하락이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70대에서도 이렇게 빠지고 부정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은 오늘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오직 국면만 보고 계속 묵묵히 가겠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신성모 의원님. 쭉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지지율 얘기를 계속 몇 주째 계속 해왔어요.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부정응답 또 긍정응답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뭔가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내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당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요? 2달이 안 됐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총합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원인 중에 여권 내분, 다시 말하면 여당 내부에서 나는 분쟁을, 분란을, 내분을 수습 안 하는 게 가장 크다는 저 대목이에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꽤 됐지만 진지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내지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국정 전체의 집중도가 나라의 정부의 정부 강요들과 함께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안 비찬다는 대목, 경제 미흡에서는.
두 번째는 여권 내부와 관련해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알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착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식 자체는 저 대목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 대목이 국민들 보기에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뭐랄까 일상생활을 보듬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온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로 가주는 게 오늘은 좀 맞았는데 좀 저렇게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제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나중 되면 올 거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표현 자체가 좀 어긋났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대목이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지율이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흐름을 봐서는 예. 위기감을 느끼고 왜 국민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앞서 이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원인 분석을 봤는데 자, 여당 내부의 갈등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당연하죠. 미쳤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국민은 당의 문제를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시켜서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윤핵관들이 걸려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뒤에서 이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 내지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분란을 가만히 놔두고 있구나 하는 것. 방치하고 있구나. 당무에는 관여 안 하고 있지만 방치한다 내지는 당의 상황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냐면은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적어도 대통령의 뜻이 투영되는 것 아니냐. 좀 더 좁게 해석하면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 안 한다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낙마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방치하고 있다 내지는 방임하고 있다까지는 가 있는 거예요. 싸움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뜻인가요? 거기까지는 좀 너무 과잉 해석인가요? 그까지는 안 갔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이 중재를 해야 된다. 중간에 뭐랄까 가르마를 타준다 그럴까 예, 교통정리. 예. 여권의 가장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 수행 평가입니다. 국정 수행. 그렇죠? 나라를 국정을 얼마나 잘 이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박 교수님. 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만 보고 달려온 지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뭘 했다라고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대답에서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밖에 남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뭘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떤 답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저희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여사 두 분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계속하자면은 예. 당내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왜 지지율과 연관되어 있는가? 유능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부하고 그대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문제라든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글로벌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런 틀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 유능하지 않구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딱히 눈에 띄는 국정 목표라든가 국정 과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제가 한 100일 정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는 유능하지 않구나. 국민을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러면 반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각국 세계 모든 정부, 모든 국가들이 다 돈을 풀었어요. 돈을 찍어내서 막 유동성을 풍부하게 늘렸습니다. 그 때문에
자산 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역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그거를 이해하기보다는 부동산값 급등에 따라서 그리고 세금 급등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은 글로벌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해도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 개인적으로 이 한 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심판하듯이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세계 경제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뭐 총선이 됐든 나중에 대선이 됐든 또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심판하듯이 심판할까요? 우리 국민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죠. 글로벌 위기라는 것은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인 거고 예. 국가의 하나의 지도자라는 것은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넘어서라. 이겨라고 이제 뽑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넘어설 수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로 국가 규모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위기라든 그런 것들이 와서 나중에 심판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또 이 코로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이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비록 물론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판으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게 글로벌 경제 위기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직 100일밖에 안 됐다. 그렇게 탓으로 돌릴 수 없다. 100일 때면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전광판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뛰고 저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저에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는 거지만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전광판 볼 시간이 없습니다.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글쎄 제가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 선대위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정권 교체에 또 필요한 그런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자, 선수는 열심히 뛰고 공을 쫓아다녀야지 전광판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전의 소신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은 누가 봐야 되느냐? 우리 언론이 봐야 되는 건지, 여기 계신 네 분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각에 경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장관들이 봐야 되는 것인지, 누군가는 전광판을 보고 민심의 흐름,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도 봐야 되고 국민도 봐야 되고 언론도 다 봐야 되는데요. 스포츠의 경기에서는 그 선수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광판을 보는 것이 뭔가 이 경기에 장애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흔히들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골프 같은 데 보면 이제 본인의 실수로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정치는 자기 개인의 이 마인드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여론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초단기적 어떤 그런 경기처럼 운영될 때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본인 입장에서 보면 5년간 끌어가야 될 국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본인의 이 지지율 변동에 따른 반응성, 정치의 기본은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본인이 실천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 위기 대책회의를 하는데 전작 대통령과 총리는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주말마다 부부가 이 나들이를 해가면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은 소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애가 타는 거죠. 저 대통령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막 만나보듯이 뭔가를
그 고심하는 느낌이 들어야 그나마 믿음이 올 건데 그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행보는 없이 소통 행보 위주로 뭔가 한다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는 이 인사 문제도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반면에 박순애 교육부총리라든지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오늘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자, 이 인사는 그럼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그때 쌓였던 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저한테 있다라고 아마 인정을 받아서 제가 지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승희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럽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안보의 핵심 중추이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줬고 그걸 공백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박순애 후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게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하자가 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내각 구성이 완료 안 된 것, 특히 교육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방문하고 있을 동안 국내에서는 이 김승희 또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박순애 후보자랑 합참의장은 강행한다. 이렇게 아마 교통정리가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자진 사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고요. 모친 관련해서 부동산 편법 의혹도 좀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포인트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우리 이 김승희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연달아 낙마를 하게 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는 예. 것이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세 분 관련됐는데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분, 적절한 분 선임이 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성동 대표는 조금 다른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예.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낫다 예. 해가지고 이제 박순애 그 부총리까지는 임명이 됐는데 그 정치자금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예. 또 아주 자세하게 어떤 게 사적 경비냐. 그냥 집안 살림하는데 가게에 쓰이거나 개인 간의 채권 채무를 위해서 돈이 쓰이거나 아니면 향후에 무슨 동호회 이런 데에다 돈 쓰는 거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이고 이거는 유권자들이 믿고 맡겨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예. 그 형량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김승희 그 후보자 그 국회의원 때 했던 그걸 갖다 보면 국회의원 퇴직하기 직전에 무슨 개인 차량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더군다나 이제 리스를 하거나 렌트카를 하면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착복했다고 할까? 뭐 정치자금으로 부정하게, 냈죠. 예, 정치자금으로.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승희 그 후보자 같은 경우 그렇게 못 사시는 분도 아닌데 뭐 그런 돈까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느냐? 정치자금을 했어야 되느냐? 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그 국민들한테 다가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최초에 언론이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야당이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갑자기 오늘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물러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억울한 건지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억울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그 사퇴하실 때에도 이런저런 사족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죄송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예. 본인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던 날 다른 부처 장관들은 임명이 많이 됐죠. 오늘 이 김승희 후보자가 사퇴할 때 다른 장관들, 공정위원장과 이 교육부 총리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순애 장관 임명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위기와 불안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에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모든 국민들께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의 음주운전 기록,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다. 다만 그 일을 제외하고 교육부 총리로서의 업무적인 능력면만 놓고 보면 최고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어서 오늘 대통령의 임명을 좀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년 전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이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또 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신 의원님,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신데 20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잘못됐지만 능력면이 좋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대통령 또는 이제 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반면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음주운전 그 기록 때문에 이 교사 생활 40년을 해도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이 또 많다라는 것도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박순애 장관 임명 강행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쉽지 않은 대목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압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하는 교원들이 마지막에 퇴직 날 보면은 정부의 포상을 받잖아요. 포상을 예. 받으면 음주운전 이제 있으면은 이 비위 심각한 비위에 비위를 해당돼서 때문에, 예. 부적기자로 탈락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심지어는 교장 승진도 안 되고 정부 포상도 못 받는다. 예. 그런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2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런 분이 장관 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고민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임용 안 할 수도 없고 이 대목이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임명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본인이 저렇게 했을 때 어제 밝혔던 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의 뭐랄까 업적이라 그럴까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가 저는 뭐 마지막 뭐랄까 마지막 부탁이랄까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저도 뭐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하지만 좀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을 이해해주고 네. 이 장관이 더 열심히 일해달라. 우리 신 의원님 그렇게밖에 논평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 장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요. 이 장관 외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임명이 강행됐는데, 자, 이분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이신데 과거에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다. 너 쟤한테 안기고 싶지 않냐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송홍열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게는 동석한 남학생을 가리켜 애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우리 신 의원님께 물어보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답변을 두 번 연달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의 사법고시 출신의 그런 분이 된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있던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현 내각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마 이 사시 출신의 이런 분이 된 건 아마 처음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지 아는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도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고 나갈 만큼의 그런 적격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인사검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어떤 좀 불미스러운 어떤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라는 점도 스크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스크린을 놓친 것인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조금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공정거래법 전공을 해가지고 조금 아는데 정 변호사님을 위원장에 앉혀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법조인이 공정거래위원장 된 적은 없고요. 처음이에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법대 교수님들이 그 되셨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송홍열 그 교수한테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수업을 들었었어요. 아, 스승님이시군요. 그 후배인데 어쨌든 제가 박사과정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예. 근데 송홍열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전체 수석하고 그다음에 뭐 삼시, 사시, 행시, 외시 다 합격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 또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주 탁월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공정거래법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홍열 교수가 공정거래법 교수는 아니거든요. 상법 교수인데 어떤 시그널로 읽혀지냐면 공정거래법 하는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규제 쪽을 강조하는데 상법 하는 교수님들은 규제보다는 좀 규제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송홍열 교수를 후보자로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조금 전향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스캔들이라고 할까 저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모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때 이제 송홍열 교수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A 교수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됐죠. 네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스크린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더 비화가 돼가지고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됐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큰 이야기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송홍열 후보자가 송홍열 교수가 사과하고 잘 감당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애 장관도 그렇고 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능력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고 능력도 갖췄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이제 흠결이 있다. 이제 우리 신 의원님도 그렇고 정혁진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이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명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덕적 하자가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인사들의 도덕적 결함에 비할 거는 아니다. 비교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박순애 장관의 20년 전 음주운전,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성희롱 발언들, 도덕적 하자가 분명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인사들의 도덕적 하자에 비하면 뭐 크게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말한 과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인사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조국 교수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나요? 조국 교수에 비하면 비교될 수가 없는 하자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국 교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적은 없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박순애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없이 하고 합참 의장도 지금 청문회 없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이게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정도 같은데 본인의 그 정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앞 정부에 있어서의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꼭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이 대결 정치, 양당 정치가 가열돼서 청문 보고서를 정략적으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다른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점도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현재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게 지금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런 도덕적 품평이나 이런 비교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청문회를 개최 못한 것이 뭐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당만의 탓인가요? 야당이나 아니면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거는 관련이 없나요? 조국 장관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 그 인사청문 기간을 연기해서라도 꼭 개최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호영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저 장관도 뭐냐면 사석 작전처럼 한 명 그 사퇴시키고 나머지 임명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정략적 어떤 이런 행태로 해서 인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실제로 문재인 정부랑 현 정부 비교하면은 현 정부가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을 또 그리고 도덕적 하자가 좀 적은 인물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건가요? 저 대목은 뭐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그게 경중 내지는 정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타이밍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의 저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판단을 했어요.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이미 한 거다. 심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는 우리보다 심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식의 기준을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오늘도 보면 이런 문제. 지난 정부보다는 우리가 훨씬 도덕적인 면에서는 나아요. 심지어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유념치 않아요 내지는 사소한 문제라고 표현한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다들 지지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게 다른 식으로 비출 수 있는 대목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정책적으로나 인사에서는 이대는 지나갔다. 이미 흘러간 물, 이미 끝난 상황과는 비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만의 무엇을 보여주는 게 이 대목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 중에 한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십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예. 보는 국민이 좀 참 쑥스럽습니다, 진짜. 본인도 그 당시에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고요. 그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의혹적이 수많이 있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사실 저는 현직 대통령이 전 정부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영속되고 영속되는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과 특히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 정권과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하게 되죠. 자,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더는 전 정부와 비교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말고 묵묵히 가라 이런 이제 조언들을 우리 패널분들이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자꾸 전 정부 얘기를 꺼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전 정부 얘기했던 것들 모아봤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키워나가야 될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검사들을 많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가 민변 출신들로 도배했던 거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할 바가 아니다. 또 뭐 탈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뭐 정책적 실수 또는 인사 실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이셨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는 안정성 측면을 강조했고 이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철학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남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병과 이 검찰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조직이죠. 검찰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고시패스 해서 직장으로서 과거에 또 우리 검사 동일체로 해서 굉장히 일관된 조직으로서 존재했던 거고 민변은 회원단체예요. 누구나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체인데 결사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단체하고 비교해서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민변이 결사적인 성격이 없나요? 아니 근데 뭐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 싫으면. 민변 변호사님들 되게 끈끈하던데 서로. 글쎄요. 검사만들만큼은 아니다. 또 공무원 조직과 또 민간 조직이니까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거 정부와의 비교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좀 뭐 새 정부의 청사진이라든지 새 정부가 나갈 바에 더 말씀을 또 집중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기자들이 짓궂게 과거 정부 얘기도 좀 꺼내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유도 질문도 하는 게 기자들 생리가 원래 그렇거든요. 네네. 그럼 뭐 대통령이 잘 요령껏 피해 가셔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도 좀 줄여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아니 뭐 기자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게 기자이겠습니까? 불편한 이야기 하라고 기자라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선 자체가 초박빙으로 됐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17대와 19대 대선에서는 그 당선자와 2위와 격차가 22%, 17% 차이가 났고요. 18대 때 박근혜 대통령 때 3.5%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콘크리트 지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콘크리트 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티 콘크리트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승을 갖다가 한 거죠. 거기에다 구조적으로 또 거대 야당 이제 버겁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력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1년 조금 더 전만 해도 검사였어요.
그런데 검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앞에서 누가 뭐 변호사나 뭐 피의자나 피해자가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직업이 검사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인데 예.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도어 스태핑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자꾸 막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전임 문 대통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화끈하고 이제 시원하다 이런 거지만 시원한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시원하면 그게 진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모들이 잘 조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TK 또 7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 이제 지지를 했던 분들도 뭔가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정 수행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이슈로 좀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잠깐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정상 영부인들 보세요. 얼마나 옷들 잘 입고 멋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부인이 꿀리면은 우리 기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김건희 여사 점수도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는 90점 줘요. 지금 아마 나토 갔다 와서 첫 순방에서 저는 뭐 실패한 건 아니다. 실패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효과는 없었다. 두 분 다 한 70점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까락만 면했네요. 성공은 했다. 성공은 했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감동시킨다든지 혹은 조밀한 외교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거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취재를 갔던 대통령실 기자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일정이라든지 대통령 관련된 행사를 다 기사를 송고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기사를 빨리 송고하라고 이 국내에 있는 데스크들이 막 쪼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김건희 여사 기사가 온라인에 걸리면은 굉장히 클릭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이 관심이 높은 거죠. 근데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좀 잘못한다라는 응답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초기에 사진을 보였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해외 순방 도중에 좀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른바 B컷이라고 하죠. 비하인드 컷들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팔짱 끼고 약 산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렵고 나가서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비하인드 컷들을 공개하면서 이런 데 신경 쓸 때냐라고 또 부정적으로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박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공식 일정이 잘 되면은 비하인드 컷도 또 재밌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식 일정에서 보면 정상회담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실제 또 무슨 성과를 냈는지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퍼스트 레이디의 사적 일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토리어스를 페이머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흔히 하는 말로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관심을 끕니다만은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언론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나쁜 평가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식적인 국가의 일은 잘 되지 않는데 좀 사적으로 보이는 영역들이 언론에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어 스태핑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일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거리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과거 역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퇴임 이후에 비하인드 컷들을 많이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 부부도 사람이니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업무를 할 때는 또 하고 그런 걸 또 너무 색안경 끼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60대 대통령의 50세 영부인 그리고 크리오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문화가 이전 대통령 부부와는 다른 스타일이라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 집무실에 강아지 안고 가서 찍었느냐, 누가 찍었느냐는 이 소동, 예. 그 옷을 뭘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모든 소동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영부인의 예. 모습 때문에 시작된 거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좀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서도 거친 말로 예. 여자가 나서면 안 돼. 나대지 말라니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물론 심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적어도 50세 된 영부인 크리우먼 출신을 조용히 내조만 하라니까요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언론이나 해서 공박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자신만의 특장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대목이 좀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 좀 이제 여론의 좀 뭐 흐름하고 좀 다를지 몰라도 저는 그게 훨씬 나라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여당 내 갈등입니다. 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오는 7일 당 윤리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마이크도 이렇게 내리고요. 보이시죠? 예, 마이크를 내려놓고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다 취소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공식 일정 다 취소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윤리위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결정 나오는 거 어떤 결정이 예상될지 결론을 승복하실 수 아니 이거 너무 닫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묻지 마시고 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전략 어떤 거 뭐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그렇게 우려되는 게 이 지금 여론이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론으로 마녀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이준석 대표한테 불만이 많죠. 대선 때부터 이제 불만이 많고 누가? 윤핵관들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지 또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 개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지층 사이에 우리 큰 균열이 생긴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떠날 때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는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최고위에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SNS 활동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총장님, 갑자기 말이 많던 분이 SNS에 그냥 글을 열심히 쓰시던 분이 갑자기 침묵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의 신중 모드다 이렇게 예. 말씀하던데 저는 신중 모드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을 하지 않는 게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타결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등이 이준석 대표의 뭐 이런 강하게 계속 해왔는데 강하게 해온 행식이 그때마다 쟁점마다 자기 발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발언을 안 한 것도 굉장히 또 다른 강한 그 대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발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여당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의 구조적인 것에서의 예. 제가 비유 들기를 하늘의 태양은 하나다. 태양이 두 개 되려고 하는 현상에 대한 충돌이기 때문에 태양이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붙여서 본인은 뭔가 이런 기득권에 의해서 피해자 또는 기득권에 의해서 사퇴당한 뭐 일종의 순교자 이런
포맷으로 점점 밀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갈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들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괜한 일정을 잡았다가 윤리위와 연결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일정이 없으면 캥겨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침묵 그리고 당 윤리가 있는 7일까지는 계속 이 침묵 모드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모드 자체가 불필요한 메시지 그 오해를 사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는군요. 정말 당 윤리위까지 정말 이준석 대표의 침묵이 이어질까요? 이준석 대표가 여차하면 윤리위를 해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성, 엄포성 발언도 했거든요. 당대표니까. 정말 윤리위가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 경고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윤리위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대표로서 계속 내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김두수 총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 것이 이준석 틀린 게 아니라 대표가 다른 것이겠죠? 다른 것이 제가 틀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결과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징계가 불가피하다. 사면 초과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중도 안 나가보고 배웅도 안 나가보고 마중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러니까 윤리위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정당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당대표 권한으로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징계했을 때 최고의 의결로 그 징계를 없앨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윤리위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냐 그런 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면 초과 상태에서 할 말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른바 멘붕 상태에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조금 전에 이제 마이크 하는 것도 보니까 단순히 저는 치운 게 아니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화를 푸는 것 같은 그런 모양까지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렇게 침묵 모드로 접어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옆에서는 계속 이렇게 약간 부추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빨리 해라라고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을 계속 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배현진 최고가 보이콧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자꾸 자극하는 것 같기도 좀 하고요. 정 변호사님, 이 배현진 최고의 이 보이콧은 어떻게 보세요? 최고의 보이콧.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최고위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대립각 세우는 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목적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있는 이준석 대표한테 또 앞에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배현진 대표 최고위원이 굳이 나갈 이유는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현진 최고도 오늘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하신 건가요?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리위 연기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윤리위가 이번 주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사실과 뭐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 부담이 클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윤리위가 이번에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도 역시 윤리위의 부담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섣부른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또다시 윤리가 연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과거 발언들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자신이 60일이면 충분히 이 대통령 지지율 당시에 대선 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20일이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좀 뭔가 협의를 해주면은 자기가 충분히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비단 주머니, 비단 보따리를 좀 꺼낼 수 있는데 자기랑 협의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정말 이준석 대표는 능력자예요? 바닥에 있는 지지율 팍팍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일정한 능력은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들어보면 지금 젊은 세대가 고민 지점을 정치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대목이 중요한데 누구도 요청한 사람도 없고 해서 안 하고 있다. 근데 자기한테 맡겨주면 본인이 말하는 어젠다 싶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전환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2030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럴싸한 해석이에요. 그럴싸하고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대표로서 뭐 했느냐는 대목은 남는 거죠. 물론 나옵니다만 내 역할은 대표로서 별로 없었다. 대선 끝나고 나서는. 그런 점도 뭐 상황적으로 맞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당대표는 그동안에 뭐 했단 말이야. 당 전체를 방향을 이끌고 가는 그 대목에서는 뭘 했냐는 또 반론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저는 인식 지점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뭐냐고 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문제인식과는 맞아떨어지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인식이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데 이것을 좋게 보는 척이 있고 그거 봐 둘이 꼭 같잖아 하면서 당 강성 지지자층들은 또 싫어하고 이런 묘한 대목이 같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자, 친윤계는 보궐과 대선, 지방선거 승리에 공이 없다. 자신이 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가 아니라 자신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자, 7일 날 운명이 갈리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대선 주자,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가 돼 있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좀 보면요.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통틀어서 봐도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소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 올리셨는데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자세히 안 봤고요.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오, 갑자기 미국 방문하고 왔는데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 임명직 장관이 차기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여론조사 회사에 빼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과거에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검찰총장 있죠.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소수 윤석열 강한 지지층들이 단결하는 효과. 저는 그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여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습게도 윤석열 정부의 위기와 한동훈 장관의 부상이 같이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그런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럼 별의 순간은 안 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일단 뭔가에 니틀이 붙거나 이런 황태자가 붙은 사람들 중에서 다음 정치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있잖아요. 전두환의 그때는 황태자가 아니라 거의 그냥 동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후계자란 말을 써서 그냥 거의 넘겨주다시피 했고요. 예를 들면 박철원 장관이라든지 또 리틀 DJ라고 했던 하나가 부인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잘 풀리기 힘든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서 2달 됐는데 다음 5년 남아 있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유력하냐 물어보는 이 설문조사도 참 뜬금없고 지금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조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후보에 넣었을 때 지지율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도 그렇고
저거 의미 없다. 저거 뭐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말이 저 윤나 땡입니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치를 새로운 사람이 하기는 힘든데 그 사정 그때 고비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빼고서 약 지금 5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 전하고 또 차이죠. 4년 뒤에 우리 김재수 청장님 예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또 잘 기억해뒀다가 한번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저 한동훈 장관하고 혹시 친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즐겨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 한동훈 장관하고 안 친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모두 다 놀랐거든요. 그냥 그 중앙지검장 아니면 잘하면 검찰총장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그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법무부 직원들한테, 그것도 검사들한테 칭찬받은 뭐 우리 선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들, 뭐 교정직이나 출입국관리직이나, 왜냐하면 그런 법무부의 비검찰적인 맥을 갖다가 잘 짚고 있다. 뭐 이민청, 뭐 네, 난민 맞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문제도. 떠나가지고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올려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동훈 장관이 확실히 좀 유능하고 뛰어난 측면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주위에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보스 기질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그런 보스 기질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그 실세로서, 이 정권의 실세로서 역할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은 의미 있는 정치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런 대선 여론조사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해서 내 이름 빼줘 이렇게 전화할지, 아니면 계속 이 상황을 나름의 판단 속에서 즐기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여권에서는 그렇고요.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차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차기 여론 1위에 오른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이제 당에 가입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칙론 규정이 있는데, 자, 이 철험에 또 이재명 그리고 97그룹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른바 철험의 멤버들,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가 되겠죠. 이분들이 양산의 문 대통령 내외를 방문을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뭐지? 지금의 지금 당권 경쟁에서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기에는 김남국 의원도 있고요.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현 변호사도 좀 계시고요. 박 교수님, 왜 그러니까 철험의 분들이 갈 수 있죠. 뭐 한때는 같은 배를 탔던 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굉장히 서로 으르렁거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철험회를 친명으로만 단순히 분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들의 정치적 출발점들이 대부분이 이제 친문으로 또 친조국으로 시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뿌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입문 과정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당장 친명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냥 뭐 표현하자면 당내 개혁파 뭐 이 정도로 좀 봐주는 게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저분들 중에도 당의 지도부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찍으림으로써 이 지지자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묵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신 분들 중에 누가 그런? 뭐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가 있고요. 좀 나와요? 네, 예. 그 이수진 의원 이야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생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같은 배를 다시 탈 수는 없는 건가? 물론 이제 전부 생각은 저 각자 동상이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친명과 친문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화합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뭐 당 흐름으로 봐서 이게 그 어떤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예. 그 내에서 재정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과 지도 체제가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각자가 지금 이제 각자 도생 비슷하게 뛰고 있는데 예. 그 과거의 기반들에 의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거는 전당대회를 지나야 새로 재편된다고 보입니다. 저희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전재수 의원이 3.4% 높게 나오네요. 예, 97그룹. 그렇죠? 새로운 이제 당권파로 급부상하고 있는 97그룹이 조금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스모인, 지금 여당이 못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의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정치에서 참 이 상대라는 요소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층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좀 좋아지다가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순간 뭐 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금직한 거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저는 그래 보는데 어쨌든 오히려 요즘 제 눈에 띄는데 뭐 오늘 말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무산된 게 더 큰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6달이 안 됐다 입장하는데 6달 안 돼서 당은 당규사 보면 6달 안 되더라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대위에서 당무위로 안 넘긴 거예요. 아예 자격이 없다고. 예를 뭐 안 주겠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쏙 좁은 걸로 비춰진다. 왜 그러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뭘 했던 사람이죠. 팬덤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고 젊은 층의 의견을 그나마 투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이 대목이 철음회라든지 강성 지지자를 눈에 오히려 밉보였던 거예요. 그 대목인데 저는 너무 넓게 안 보고 왜 저렇게 하는지 좁아졌다. 민주당의 포지션은 전망 자체가.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